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취업인증 아카데미의 건설 프로젝트 2의 시간입니다. 그 6번째 시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다용도 또 복합화됩니다. 그래서 성능과 기능에 대한 요구는 매년 다양화되고 있는데 성능과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은 5년, 10년, 30년, 40년 될수록 노후화되죠. 그 노후화된 건물에서 살고 입주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사용하고 싶어지는데 또 건물은 자꾸 노후화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유지관리를 어떻게 잘 해서 50년, 100년까지 좋게 기분 좋은 건물로 사용자가 만족할 만큼 해놓고 쓸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유지관리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은 해가 갈수록 열화 손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열화 손상이라는 것은 이미 기간이 경과한 만큼 파손되거나 자동적으로 노후화되거나 썩거나 또 그렇게 부식해가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가죠. 또 사용 목적에 대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또 안전 확보 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구조체 및 설비의 건물과 제반시설의 기능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보존의 제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준공 후 건축물의 기능과 성능 등을 사용에 적합하도록 청소, 점검, 진단, 또 보수, 수선, 갱신 등을 하는 유지관리, 또 개수와 대체 변경을 하는 계량관리가 있다고 합니다. 유지관리를 언제 실시하는가는 예방관리, 미리 하는 예방관리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관리하는 사후관리로 구분이 됩니다. 자, 유지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 사용자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을 제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먼지도 쌓이고 또 바닥이 헤어지기도 하고 계단이 긁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들이 보기 안 좋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쾌적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유지관리의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적 준수가 있습니다. 이건 건물의 안전성에 관련돼서 법적으로 유지관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 또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성의 유지와 사회 자산으로서의 환경 보전, 이게 뭐 개인 건물이라고 해서 뭐 꼭 개인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그걸 이용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사회 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책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건물 수명의 연장입니다. 건물을 관리를 잘 하면은 뭐 50년, 100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100년까지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근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팽개쳐 놓으면 30년, 40년 되면 벌써 콘크리트가 탈락이 된다든지 뭐 물이 많이 샌다든지 아주 보기 싫은 슬렁가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지 관리를 잘하는 것이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성능에 귀속한 기기 및 부재는 내역 연수가 설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설비라든지 무슨 뭐 기계라든지 그는 뭐 30년, 40년 쓰면 그 안에 있는 녹이라든지 부식이 돼서 못 쓰는 게 되죠. 그런 건 갈아야 되겠죠. 완전히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얼만큼 잘 교환하느냐, 또는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썩지 않고 오래 보존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유지관리에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긴급 상황에 대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화재 날 수도 있고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파손을 입기도 하고 또 이에서 재해 방지는 물론이고 재해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설치되어야 되고 그때 그 장비들이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물 가면 뭐 안강기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줄타고 내려오게 만든 것들이 있고 또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는 오래되면 작동을 안 하죠. 그런 것도 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불났을 때 바로 앞에 끌 수 있는 것도 못 끄게 되고 또 안강기 같은 경우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뭐 노화돼서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이 유지 관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미관 유지입니다. 건물은 사회자본이라고 했죠. 내 건물이라도 그 옆에 건물은 다 깨끗하게 해오는데 내 건물만 바깥에 지저분하고 때타고 그러면 아주 보기 싫게 되고 주변 환경을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게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자산 가치죠. 지저분한 건물과 깨끗한 건물에 똑같은 건물이라도 비싸게 쳐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에도 깨끗하고 바깥도 깨끗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 및 수선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물의 미관 유지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유지관리 증대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몇 년을 안 하다가 유지관리를 안 하다가 그때 나중에 가서 야 이건 너무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 그럴 때 유지 관리를 해봐야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조금씩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를 이때까지 안 하다가 나중에 하면은 이건 그냥 쓸고 닦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때에서 다시 붙이고 재보수를 해야 되고 이 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비가 나중에 더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착실하게 유지관리를 잘 하면은 돈이 더 지출이 억제되고 또 라이프 코스트가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점검이란 건축물의 기능을 조사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하자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뜻은 미리 봐서 하자 날 것을 방지하는 거죠. 미리 쓸고 닦고 기름쳐서 하자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관리 행위인데 이런 것들은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에서만 쓰는 건데 전유 부분은 개인적으로 쓰는 전용 공간이 되고 공용 부분은 뭐 계단이라든지 관리 사무실 같은 그런 것들을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검 및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집합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각종 설비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안전점검은 전문 기술자가 건축물의 상태를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 및 검사 주기에서 점검을 통해서 건축물 내재되어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보수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은 전문가별 기술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시설물 특별법 경우에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주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나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상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전기, 가스, 소방시설은 각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검 주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꼭 실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앞에 이렇게 언제 점검을 했고 다음 점검 기간은 언제인지 다 써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물의 열화 진단입니다. 구조물이 어떻게 기능이 상실되고 노화돼서 못 쓰게 될 정도로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한 구조물의 열화 진단입니다. 자, 열화 진단을 왜 하느냐? 경제적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고 과잉 품질 성능이나 저품질의 공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용이해지고 고장 부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공평한 입찰이나 업자 선정의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열화 진단을 하면 처음엔 100원짜리 기능을 발휘하던 구조물이 진단을 해보니까 50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벌써 노후화가 50%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여태까지 왜 이렇게 되도록 뒀느냐? 또는 그러면은 처음에 이건 엉터리로 시공했다. 아니면 관리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요. 또 이건 왜 여태까지 고장이 이만큼 났는데도 내비뒀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열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조물에서 균열이 생기는데 균열의 발생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료적인 문제, 시공적인 문제, 뭐 지진이 왔다든지. 자,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철근 발청 시 팽창압에 의해서 기인한 것.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녹슬면은 철근이 팽창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밀고 나와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 또 콘크리트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거. 또 콘크리트가 팽창되면서 생기는 균열. 또 구조적으로 밸런스가 나쁜 한쪽으로 길기만 한 건물은 이 온도 차이에서 건물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는 지진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다. 또 태양 방사 에너지 한쪽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따뜻한 에너지를 받고 한쪽은 춥고 그러면은 이 온도 차이에서 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과하중 부동치마 과하중은 처음엔 아닌데 나중에 용도 변경에 의해서 무거운 걸 많이 갖다 놔든지 또는 집안 상태가 따라서 부동치마에 의해서 건물이 균열이 가기도 합니다. 자, 조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균열의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균열의 난 패턴은 어떤지 나비는 얼마인지 길이는 어떤지 관통은 그 구조체를 다 관통해서 균열이 가 있는지 또 이물질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또 균열 부분 주변의 상태입니다. 균열 부분 주변에는 표면이 뭐 건조한지 습한지 오염이 되어 있는지 뭐 떨어져 나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밖의 것들은 마무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감한 부분이 떨어져 나와 있는지 또는 이렇게 들떠 있는지 또 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발생이 언제 되어 있는지 또 그 발생이 처음엔 조금 했다가 자꾸 늘어난다 뭐 그런 것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발생 원인과 경과인데요. 누수, 백화, 철근의 녹, 부재 힘 등에 대한 발생과 경과 내용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설계도나 구조 개선서를 봐서 어디 크랙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그게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또 구조 개선서가 잘못돼서 철근이 덜 들어간 건지 그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기록입니다. 현장에 시공할 때 시공 기록을 봐서 콘크리트 배합은 얼마짜리 어떻게 했는데 타설은 어떻게 했고 적절한 품질 관리를 했는지 뭐 그런 거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경과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건물의 사용 및 환경 상태입니다. 건물을 잘 지어놓고 용도 변경을 해서 뭐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하중이 엄청 세지니까 그런 것들 또 환경이 변화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건물이 어떻게 환경이 변화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엔 타일이 들뜨거나 타일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럴 때 왜 생기느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제가 팽창해서 그러면 타일하고 붙인 부분하고 모재하고 팽창 개수가 틀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대부분의 철이 녹슬으로 해서 또 떨어져 나오는 거 있고 또 바탕재와의 움직이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균열 부분이 생기는데 그 균열이 자꾸 번져 나와서 연결이 돼서
균열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시공불량으로 인한 부착력 부족이라든지, 또 겨울에 안에 물이 들어가서 얼어서 터져서 타일까지 깨진다든지, 또 길가에 진동이 많아서 진동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뭐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타일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 어떤 것을 알아보면 되냐 하면은 들뜹니다. 들뜬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이나 임방부, 창호의 맞춤 부분이라든지 건물의 블록, 모서리 등, 또 타일이 밀려 또 제자리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들뜸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균열은 바탕 모르타의 거동에 따른 균열, 또 줄눈 균열이 생긴 적이 있어서 박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구 모서리 부분이나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서 타일이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팽창에 의해서 타일이 들뜨거나 떨어지기도 하는데, 평벽면 개구부가 작은 경우에는 발생하기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은 큰데 그 벽이 거동하거나 또 온도 차이에서 팽창하면서 뭐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백화는 또 타일 줄눈 부분에서 백화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녹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창호라든지 못을 박아놨는데 목에서 녹이 배 나와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자, 그다음엔 빗물의 누수인데요. 이제 건물들 잘 짓다고 그러는 거는 방수하고 단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누수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붕, 외벽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물이 새게 되겠죠. 또 구체 결함이 있는 경우, 또 실링제나 방수재료의 노화, 또 주변의 균열, 파라페 수직 부분의 균열, 또 여러 가지 설계상, 시용상 문제로 철근 콘크리트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조사하면 되냐 하면은 누수로 나타나는 부위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가 온 후에, 비는 어제 왔는데 물은 지금 아침에 보니까 슬슬 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차가 있으면 바로 고에 새는 건 아니죠. 그죠? 어디서 뭐 흘러와서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비가 그친 뒤에도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조금씩 떨어지느냐, 또 왕창 떨어지느냐,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지느냐, 또 그런 것도 조사해 필요가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또 물이 많이 셀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물이 어떻게 새는지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열화 진단에서 표면 온도 측정법이 있는데요. 이 표면 온도 측정법은 건물 외벽에 태양결이 비치면 온도가 외장 부분이 온도가 오르가거나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구조체하고 사이에 열이 새는데 어느 부분 열이 높아지고 어느 부분 열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온도 측정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 점을 이용해서 적외선 영상 장치를 사용해서 또 벽면에 온도 분포를 열화상으로 포착을 해서 박리 부분 분포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이 많이 새는 부분은 어딘가 틈이 있다는 거죠. 온도 차이가 이제 그런 적외선 영상 장치를 보면 색깔로 나타납니다. 열이 높은 부분은 빨갛게, 낮은 부분은 파랗게 나타나는데, 열이 자꾸 새면은 빨간 부분이 되겠죠. 빨갛게. 창 주위에서 빨갛게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난다 그러면 창 주위를 이제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샌다는 얘기인데, 그런 방법으로 온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적용 범위는 어떤 거냐? 외벽 타일이나 모르타르 박리나 부상을 조사할 수 있고, 콘크리트 균열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수개서도 찾을 수가 있고, 또 냉장고 등의 열 손실, 그 열을 재는 부분을 이제 화면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연 손실을 어디서 되는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 설비나 프렌트 연손실, 또 이상 과열 조사라든지 또 재료의 성능 조사, 외장 공사, 성능 개선의 진단도 할 수 있고 매설관의 파괴 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모든 부분에 표면 온도를 이용해서 비파괴로 그 표면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비파괴로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표면 온도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시경에 의한 건물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위내시경도 해보신 분들 다 많으니까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조사하는 방법인데 10mm 안팎의 조사 구멍을 내부로 향해서 천공을 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조사 구멍에 가능형, 그러니까 회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시경을 삽입하고 또 그 안에 그 내벽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손이나 누수 보수 등의 사전 조사나 시공 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시경에 의한 건물 진단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조사할 수 있느냐? 타일 모르트로 배면의 간격의 폭, 또 배면의 건습 상태를 조사하고 또 접착 장애 요인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앵커볼트 등의 작은 구멍에 분진 청소에 잘 청소를 했는지를 볼트 구멍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주입제에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수부어 모르타르 배면의 조사 및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세시 둘레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한 거죠. 그것도 촬영을 해서 자료로 남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구조물 열화 진단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관리 원칙은 가장 적절한 경비로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구조물 전반에 걸친 유지관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지관리란 설계, 시공된 형태에 대하여 구조물 각 기능별로 구분한 체계와 그 요소들을 보호, 보수, 복구하는 사항으로 그 외 추가되는 부대시설의 관리 및 교통서비스, 빙설대책, 용지관리, 청소 등의 예방적인 관리 및 방제대책, 기타 서비스 등도 포함됩니다. 개통요소는 각 구조물의 기능적인 면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요소로 분류되며 일례로 도로 구조물의 경우 노면, 노견, 배수장치, 교량, 터널, 신호, 표지판, 조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계획은 기후의 영향, 유기물의 성장, 품질 저하, 마모, 충격 및 파괴 등의 손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립됩니다. 부대 시설의 유지와 보수,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장비, 물자의 저장 또한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업무는 관련 지식, 경험 및 노력을 필요로 하며 유지관리 업무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영역은 예산의 증가, 기획, 일정 계획, 재정과 작업관리 체계, 범위와 기준, 사용재료와 공법, 그리고 담당 부서 간의 협조 등이 포함됩니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한 인력의 수준은 비전문 기능 인력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 전문가와 기술자의 역할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유지관리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조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각 구조물이 갖는 고유 기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 계통을 연결할 수 있는 조직과 무엇이 어떻게 관찰되어야 하는가의 질적 및 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양적인 것은 수요 예측, 예산 편성, 보고, 기록, 공용성 측정,
기획 및 일정 계획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양적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방적인 항목은 구조물 형상의 치수 및 구조물 기능상의 재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것은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질적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적 항목은 사용 재료와 공법의 선정, 점검 주기 및 방법의 제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대장은 유지 관리에 관계되는 항목을 수록해야 하며 각각의 중요한 항목에 대한 질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추가, 삭제, 조건의 변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